더 여쭤볼게요. 네. 그 유승민 후보가 네. 아무리 지금 지지율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네. 바른정당의 하여튼 정식 경선을 통해서 선출이 된 후보고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의원들이 이렇게 유승민 의원에게 반기를 드는 건지 이 감정의 골이 좀 깊어진 것 같은. 일단 이것은 일단 옳고 그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네. 명분과 실리의 문제인 건데요. 네. 일단 명분의 차원에서 보면은 유승민 후보가 완주를 하고 애초에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에서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 때는 네.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자. 이게 이제 명분이었습니다. 명분 차원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제가 어느 한쪽 옳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명분 차원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어떤 새로운 보수의 길, 합리적 보수의 길, 진정한 보수의 길 가는 게 맞는데 그게 사실은 현재까지 보면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인들은요 지지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선거 결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선거 결과가 답입니다. 아무리 과정이 좋고 우리의 뜻이 옳고 대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 그 정치 실패한 것처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당 지지도가 안 나옵니다. 유승민 후보 지지도가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실리의 차원에서 의원들의 고민이 시작된 거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사실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의원들이 당협 밑에 있는 구의원들, 시의원들, 당원들, 동협의회장들, 여성국장들 이런 사람들 없으면 지역정치 안 되거든요. 네. 선거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밑바닥 조직 가뜩이나 있지도 않은 밑바닥 조직이 흔들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 쪽으로 보수힘가 워낙 쏠리고 그리고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 가정입니다. 문재인 네.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 그 대척점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 네. 바른정당 설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 설 수 있을까? 그럼 자유한국당으로 그래야 문재인 후보의 반문으로서 뭔가 제1야당으로서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실리적인 네, 측면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청취자 2685님이 방금 문자 보내셨습니다. 배신자란 말도 아깝다. 저급하지만 쫄보란 말이 맞다라는 말에 공감이 간다. 한때라도 개혁 보수를 응원했던 게 부끄럽네요 하셨습니다. 자, 박 교수님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지금 어제 14명 의원들 면면을 보면요. 사실 황영철, 장제원 의원, 김성태 의원 이 지난 이제 국정조사에서 굉장히 활약했던 의원들 많고 또 개혁 보수의 무슨 아이콘처럼 보여줬던 그런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게 과연 이제 정치적으로 옳은 것이냐? 그러니까 정치는 명분 아닙니까? 그렇죠. 명분이고 명분만으로도 안 되는 게 또 정치죠. 정치는 명분이 중요합니다만 명분만으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는 옳은 것보다도 힘센 사람이 이긴다는 얘기를 우리 자주 많이 합니다. 옳은 것이 이기는 정치라고 얘기하면 우리 정치가 여기까지 안 왔겠죠. 자, 이 문제도 바른정당에 저도 참 이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분, 특히 대명분. 이분 같은 명분은 보통 명분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 정부에 있었던 보수의 새로운 기치를 내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을까? 물론 이거는 이제 사당 체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긴 합니다만은 리더십도 확고하지 못하고 있을까? 또 대선 후보도 지금 유승민 후보는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도 매우 활약하고 있어요. TV 토론 보면은 정말 준비된 후보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아마 제일 잘했다. 저는 심상정 후보가 동급을 봅니다만은 제일 잘한 TV 토론의 후보도 저는 유승민 후보를 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바닥이에요. 네. 이건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이거는 이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받침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당에 왜 받침이 안 되고 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 정당에 가야 할 방향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기가 없는 겁니다. 결기는 뭐냐면은 지더라도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탈당을 한 거거든요. 네. 길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일주일 뒤에 돌아온 대선에서 우리가 승산이 없고 돈도 다 쓸 것 같고 보전도 못 받을 것 같고 또 앞서 김대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이후에도 우리는 갈 길이 없네. 일찍 옮겨야지 라고 말한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볼 때는 배신자라고 말하기도 아까울 정도로 네. 저는 최악의 수를 좀 두고 있는 것이다. 이거 보거든요. 네, 청취자 의견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청취자분께서는 이제 선거라는 것이 명분 있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분 있게 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뜻이 좀 함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정열 사무장께서 보시기에는 또 의견이 다를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네. 일단 박 교수님하고 견해 궤를 같이 하는데요. 일단 우선은 가장 먼저 떠오른 기시감이 2002년, 네. 2012년 이 민주당 계열에서 있었던 후단협가 상당히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적법하게 경선을 거쳐서 선출된 후보를 네.
아무 이유 없이 흔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단일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일화라면은 양쪽에서 똑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단일화하자는 소리는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단일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백기 들고 투항하자는 얘기 아닌가. 예, 그래서 단일화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최종적인 목적이 국민을 위해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대선 이후에 그 바른정당 내에 뭐 탈당이니 뭐 이렇게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네. 어떤 입지가 문제가 아닌가. 결국 이분들이 생계형 정치인 아니냐. 국민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 네. 그리고 믿음이 상당히 떨어져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이제 투표까지 일주일 정도 남아 있지만은 지금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이제 좀 큰 격차로 이 독주 양상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이 보수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더 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지금 궁금한 부분은 이제 유승민 후보의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유승민 후보는 단일화 끝까지 없다라고 이제 밝혔다는 것 같고요. 네, 어제까지도 그랬습니다. 예, 어제까지도 그렇게 보도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이제 관건인 건데, 더군다나 오늘 저녁에 마지막 TV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마 말이 사회 분야 토론이 제가 봤을 때는요, 오늘 정치 분야 토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에도 뭐 통합정부 적폐청산 얘기 다시 나왔죠. 네. 통합정부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김종인 안철수 연대 또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유승민 후보 뭐 사퇴 여부 때문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연대 이무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2시간 이거 하지 사회 문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승민 후보가 전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본인의 의사를 다짐하고 밝히지 않겠습니까?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유승민 후보 사퇴가 없이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선에 지더라도 본인 생각에는 뭔가 본인이 하고 있었던 새로운 보수의 길을 위한 새로운 뭐 창당의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뭔가 다음 대선까지도 아주 한 5년이 남았으니까 네. 차차기를 보고 뭔가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겠다. 새로운 창당의 의지가 있다는 얘기들도 사실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 주위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봤을 때는 유승민 후보가 사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 의견은 사실 좀 비판 일색이에요. 성낙주님은 봄이라 그런가요? 철새 정치가 일어나네요 하셨습니다. 이 기득권을 버리기 어려운 정치인들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하셨고요. 0337님은요. 바른정당이 이러려고 새누리당에서 나온 건가요? 정말 실망이 큽니다. 유승민 후보가 건강한 보수의 길을 보여주세요 하시는 또 욕을 보내셨습니다. 김수영님은 지지율 안 나온다고 자유한국당하고 단일화라니 어이가 없네요 하셨고요. 양혜진님은 지지율 낮다고 해도 막말하는 당으로 가는 의원들이 참 실망이네요. 참 혼란스럽습니다 하셨습니다. 2485님은 반대 의견이신데 아마 정치적인 판단을 하셨을 것 같은데 성급하게 비판하기 전에 조금 더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자, 일단 홍준표 후보의 그 스탠스 상당히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어제 일단 밤에 바른정당 의원들과 회동에서는 의원분들이 도와주면 정권을 잡을 자신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최근에 지지율이 상승세라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어떤 계산일까요? 교수님? 홍준표 후보는 15%가 목적이죠. 네.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아니죠. 뭐 당선. 그러니까 우리 국민 여론을 이렇게 국회의원들이라든지 후보들의 입을 통해서 보면 안 돼요. 후보들 입에서 무슨 얘기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15%가 제 목적이에요. 네. 15%. 그래서 15% 되면 왜 목적이냐. 자, 15% 되면은 일단 친박을 중심으로 한 자유한국당은 살아남는 겁니다. 어느 정도 또 앞으로 버틸 힘도 생겨요. 네. 돈도 보존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뭐 문재인이가 되든 또는 안철수 후보 양쪽 어느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1당, 제1야당 가능한 거죠. 네.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홍준표 후보는 명분을 얻어야 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서서 무너지는 포수를 내가 살렸다라고 하는 건 15%예요. 네.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네. 더 나아가서 당권을 계속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는 지방선거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아마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양쪽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 국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강한 안티 세력을 형성을 해서 제1야당으로서 내년 지방선거에 나서면은 이거는 특히 다른 데는 몰라도 영남권에서는 이거 통하는 겁니다.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 보고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1차적으로는 물론 본인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박성병. 나 당선이 목적이 할 수가 있겠으나 내심은 15%만 넘으면은 당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네. 내년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냉정하게 또 볼 부분이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안철수 후보에 상당히 근접을 했고 네. 지금 이제 보수 표심의 유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아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만약에 이 유권자들이 두 후보에 대해서 뭔가 자발적인 이제 내적인 심리적인 단일화를 한다면은 예. 이게 지지율이 합쳐지면서 뭔가 좀 판세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도 좀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은데. 예측은 가능하죠. 네. 보수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는 지금 아직까지 예측은 힘듭니다. 한쪽으로 쏠린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도 지금 원고를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가로. 지지율 5% 미만일 때 홍준표 후보의 15% 지지율 상승을 예측했던 김태현 변호사 의견이 궁금한데요. 이렇게 가로 닫고 돼 있는데. 네. 제가 진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홍준표 후보 뭐 5% 이렇게 나올 때 내가 15% 무조건 넣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였냐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자유한국당 바닥 조직의 힘인 거죠. 이제 현실의 저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15% 안 되면 자유한국당 파산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예전에 신한국당 때부터 이런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어요. 선거를 이기거나 졌을 땐 차떼기였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자를 본 선거가 없었다는 거죠. 이번에는 시도당 당사를 다 그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한 3, 400억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15% 안 되면 파산입니다. 그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요. 당협부터 다 바닥 조직들 엄청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야 15% 안 되면 우리 다 죽어. 이거 어떻게 나와야 돼? 그럼 조직 돌아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유일하게 바닥 조직을 돌릴 수 있는 두 조직 정당이에요. 그런 표가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홍준표 후보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들이 네. 우리가 이제 정치평론하는 어떤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정말 야 이거 너무 품격 없는 거 아니야 얘기할 수는 있지만 보수를 결집시키는데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단순하면서 효과가 좋은 메시지들이거든요. 네. 동성애 안 돼, 사형제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하도 말하고 기억이 안 나네. 거기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강한 공격, 친노 예전에 노무현에 대한 전 대통령 공격 이런 것들을 보수를 결집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거죠. 네. 그건 15%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15%까지 온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 이상입니다. 플러스 당선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제1야당 2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 문제는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 지금 떠다니고 있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합리적 보수층에 대한 이 표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인데 이 표를 가지고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의 싸움이 붙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사실 그 합리적 보수층 표를 확 땡길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가 항상 분위기 좋을 때 그걸 못했거든요. 네. 그걸 못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반격의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남은 일주일 동안 그 보수표가 어디로 갈지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예상이 안 돼요. 네. 제가 15%까지 홍준표 후보까지는 제가 맞춘 것 같은데 그 이상까지 갈지 그 합리적 보수표가 홍준표 후보가 확 쏠릴지 네, 네. 아니면 다시 한번 안철수 후보에 갈지는 저로서는 사실 솔직한 조성한 말씀이 예측은 저는 힘들어요. 네, 보수 후보 저희는 단일화 움직임에 가장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쪽은 이제 역시 그 문재인 후보 진영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게 언론만의 평가인지 실제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문재인 후보가 일단 막바지 대선 전국에서 다시 적폐 청산 카드를 들고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 이제 적폐라는 말 사용을 좀 자제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주에 배포한 공약집에서도 뭐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런 네네. 보도가 또 나왔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정현 사무장님? 일단 지금 뭐 다른 당은 차치하고 그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 단일화, 보수 집결 네. 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처음에 시초는 뭐냐면 네.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뭐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 지지한다는 콘크리트 지지층 35% 정도가 있었습니다. 30%, 35%. 여기까지 과연 자유한국당에서 복원해낼 수 있을 것이냐. 상당히 의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 보수 또 그야말로 이제 품위 있는 네. 보수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철수 후보든 유승민 후보든 거기서 홍준표 후보 쪽으로 과연 넘어오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래서 사실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결집한다는 것은 역으로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영향을 주면 주는 것이지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박상민 교수님 말씀처럼 홍준표 후보는 당선이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최대 목표치는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5% 콘크리트 지지층 복원. 네. 그리고 이제 2차 목표는 아마 25% 정도.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시점에서 이제 좀 착잡한 신정일 것이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진영일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일까요? 국민의당은 내부적으로 지금 상당히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이것이 지금 두 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단일화 문제만큼은 그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는 오히려 홍준표 후보한테도 저는 유리하지 않아요. 네. 한번 봐보세요. 보수의 개혁을 외치고
나와서 깃발을 떴던 사람이 막판에 와가지고 홍준표를 지지하면은 그 사람들 대체적으로 우리 의원님이 홍준표 지지하냐 나도 따라가야지 국민들에게 바보로 보십니까? 오히려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도 안 들었습니다. 그 정당이 무슨 정당이 될까? 이건 안 좋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사람을 끌어안고 홍준표 지지로 올라간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은 유권자 중에는 사실 보수 표심 가운데는 문재인 후보 집권만은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목은 이제 그러니까 앞서 김태현 변호사가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지지율이 오르지 않더라도 잠재되어 있는 보수의 개혁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합리적인 보수라고 합시다. 네. 이 합리적인 보수가 지금 제일 부동층이에요. 지금도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보수적인 합리적인 개혁을 이겼던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홍준표를 갔어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따라서 가느냐? 그렇지 오히려 더 그쪽을 배신한다는 그쪽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 대목은 안철수 후보도 나쁘지 않죠. 네. 이거는 다만 이제 이 문제가 홍준표 후보가 가져가고자 하는 스탠스가 지금의 상황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면서 보수의 혁신 기조와 같이 가면 상황이 달라져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전혀 그런 기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전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강합니다.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도 지금 얘기하고 그래요. 네. 심지어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유세단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 여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걸 알고 있는데 함정의 보수 세력이 이분께 홍준표를 지지한다. 저는 오히려 이 흐름은 홍준표 후보한테도 유리하지 않다. 네. 자, 우리가 2부에서 지금 오락가락하는 미국의 사드 청구서 또 좀 이해하기 힘든 우리 지금 안보 당국의 행보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앞서서 이 문제만 좀 짚어보면은 지금 사드 비용 논란이 오히려 좀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분석도 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정현 사무장님? 그러니까 원래 문재인 후보의 기조 자체는 그 원점 재검토입니다. 그래서 그 원점 재검토를 하는 시기를 지금 현재는 지금 뭐 탄핵이다 대선 정국이다 해가지고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차기 정부에 넘기자는 그런 취지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그 논의해야 될 부분은 사실 지난주에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이게 사드가 뭔지 네. 필요한 건지 네. 효용성이 있는 건지 박 교수님 같은 분도 모르신다는 거였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국방부 장관이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네. 또 이제 비용 문제가 나왔지만 정말 이 사드 배치나 뭐 비용 분담 관련해서 한미 간에 문서화된 어떤 합의가 있는 것이냐. 그것도 모르겠어요. 네네. 게다가 비용 문제는 또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결국은 처음부터 이게 도대체 지금 누가 이거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배치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미국인지 한국인지.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다시 한번 차근차근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고 가자는 거여서 문재인 후보 쪽의 기조하고 일치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 유권자들의 시각은 안보 이슈 관련해서는 일단 이제 보수 후보가 더 유능하다는 그런 좀 관념적인 생각이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이제 트럼프의 예측 못한 행보가 벌어지면서 오히려 이게 이제 보수 표심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분석도 한편으로는 있어요. 근데 좀 이 사드의 논란, 이 지금 있는 네. 논란들, 네. 실체를 알 수 없는 논란이죠. 이것이 저는 이번 대선에 큰 변수가 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뭐 이따 2부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네,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2부에 시간이 좀 있나요? 예. 네. 더 중요한 건 이 지금 나와 있는 5당의 후보들이 과연 트럼프라는 저 예측 불가능한 사내를 감당할 수 있는 외교적인 식견과 자질이 있느냐 그거죠. 저는 냉정하게 말씀은 5명 다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 네. 트럼프라는 사람은요. 이제까지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는 대의 명분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할 수도 있죠. 최소한 네. 한 일구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네. 오바마가 그랬고 네. 부시가 그랬고 클린턴이 그랬습니다. 2부에 할까요? 결론 예. 내시고. 예. 예. 그런데 이 누구죠? 트럼프라는 사람은 사업가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대의명분 이런 것보다 오히려 숫자상에 나오는 돈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우리가 겪어본 새로운 초식을 가지고 상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미동맹을 보는 시각도 이전의 미국 대통령 틀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외교적 발상을 전해드려야든지 엄청난 전략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지금 5명 후보들이 그게 있는지 전 의문이에요. 알겠습니다. 사드의 찬성 반대 문제는 네. 저는 둘째 문제라고 봐요. 자, 사드 비용 까지 보면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인들은요 지지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선거 결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선거 결과가 답입니다. 아무리 과정이 좋고 우리의 뜻이 옳고 대명은 있다 하더라도 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 전 그 정치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당 지지도가 안 나옵니다.
유승민 후보 지지도가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실리의 차원에서 의원들의 고민이 시작된 거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사실 의원들이나 사람들이 의원들이 밑에 당협 밑에 있는 구의원들, 시의원들, 당원들, 동협의회장들, 여성국장들 이런 사람들 없으면 지역 정치 안 되거든요. 네. 선거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밑바닥 조직 가뜩이나 있지도 않은 밑바닥 조직이 흔들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 쪽으로 보수 힘가 워낙 쏠리고 그리고 만약에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유승민 후보가 네. 아무리 지금 지지율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네. 바른정당의 하여튼 정식 경선을 통해서 선출이 된 후보고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의원들이 이렇게 유승민 의원에게 반기를 드는 건지 이 감정의 골이 좀 깊어진 것 같은. 일단 이것은 일단 옳고 그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네. 명분과 실리의 문제인 건데요. 네. 일단 명분의 차원에서 보면은 유승민 후보가 완주를 하고 애초에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에서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 때는 네.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자 이게 이제 명분이었습니다. 명분 차원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제가 어느 한쪽 옳다 그래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명분 차원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어떤 새로운 보수의 길, 합리적 보수의 길, 진정한 보수의 길 가는 게 맞는데 그게 사실은 현재까지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 가정입니다. 문재인 네.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 그 대척점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 네. 바른정당 설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 설 수 있을까? 그럼 자유한국당으로 가야 그래야 문재인 후보의 반문으로서 뭔가 제1야당으로서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실리적인 네, 측면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청취자 2685님이 방금 문자 보내셨습니다. 배신자란 말도 아깝다. 저급하지만 쫄보란 말이 맞다라는 말에 공감이 간다. 한때라도 개혁 보수를 응원했던 게 부끄럽네요 하셨습니다. 자, 박 교수님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지금 어제 14명 의원들 면면을 보면요. 사실 황영철, 장제원 의원, 김성태 의원 이 지난 이제 국정조사에서 굉장히 활약했던 의원들 많고 또 개혁 보수의 무슨 아이콘처럼 보여줬던 그런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게 과연 이제 정치적으로 옳은 것이냐? 그러니까 정치는 명분 아닙니까? 그렇죠. 명분이고 명분만으로도 안 되는 게 또 정치죠. 정치는 명분이 중요합니다만 명분만으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는 옳은 것보다도 힘센 사람이 이긴다는 얘기를 우리 자주 많이 합니다. 옳은 것이 이기는 정치라고 얘기하면 우리 정치가 여기까지 않았겠죠. 자, 이 문제도 바른정당에 저도 참 이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분, 특히 대명분. 이분 같은 명분은 보통 명분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 정부에 있었던 보수의 새로운 기치를 내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을까? 물론 이거는 이제 사당 체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긴 합니다만은 리더십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까? 또 대선 후보도 지금 유승민 후보는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도 매우 활약하고 있어요. TV 토론 보면은 정말 준비된 후보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아마 제일 잘했다. 저는 심상정 후보가 동급을 봅니다만은 제일 잘한 TV 토론의 후보도 저는 유승민 후보를 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바닥이에요. 네. 이건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이거는 이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받침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당에 왜 받침이 안 되고 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 정당에 가야 할 방향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기가 없는 겁니다. 결기는 뭐냐면은 지더라도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탈당을 한 거거든요. 네. 길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